오늘 이 자리에서 도겸이와 유경이의 혼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설날 차례가 끝난 공주의 한옥 대청에 류명석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향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상 위에는 식은 떡국과 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친척들과 재단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다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이라는 듯 웃었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문채령은 대청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진료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다. 종이 아래에는 폐업한 의료재단의 직인과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류도겸의 아버지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기록의 환자는 문정임, 채령의 어머니였다. 19회 전 응급수술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사람. 병원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병원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입을 닫았다. 채령은 어머니의 죽음을 가난과 운이 없었던 탓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든 문서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적혀 있었다. 수술 가능한 의료진이 있었는데도 재단 고위층의 지시로 수술실 배정이 밀렸고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호자와 비공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류명석이 도겸을 바라보았다. 내 입으로도 말해라. 도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짙은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채령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다. 오늘 가족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도 말했다.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할지는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겸의 시선이 복도로 움직였다.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채령은 그가 지금이라도 약혼을 부정하기를 기다렸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다가와 설명한다면 손에 든 기록을 접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도겸은 고개를 돌렸다. 두 집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채령의 손에서 종이가 구겨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청으로 뛰어들어 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믿어온 남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 순간 채령은 분명히 알았다. 자신을 배신한 것은 배유경도 가족의 압박도 아니었다. 도겸이 스스로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죽던 날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보다 재단의 체면을, 진실보다 조직의 안정을 먼저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채령이 다시 믿어보려 했던 남자였다. 6달 전만 해도 채령은 류도겸을 알지 못했다. 초여름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 대전 유성구의 대학병원에서는 충청권 응급의료체계 개편 포럼이 열렸다. 채령은 흉부외과 부교수 자격으로 토론에 참석했다. 지역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수술실과 의료진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옮겨지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환자를 살리는데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필요한 시간 안에 수술실과 의료진을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채령은 지역별 이송 시간과 사망률을 화면에 띄웠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야간 수술팀을 줄이고 그 결과를 의료진 개인의 과로로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앞줄에 앉은 의료재단 관계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민간 자본 없이 지역 의료시설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상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령은 잠시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이상이라고 부르는 순간 병원은 병원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 됩니다. 객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진행자는 서둘러 발언을 정리했지만 이미 몇몇 재단 임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행사장 밖으로 나오자 신태문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문은 채령보다 6살 많은 흉부외과 교수로 전공의 시절부터 그녀를 친동생처럼 챙겨온 사람이었다. 오늘도 적을 많이 만들었더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런데 저기 앉은 사람들이 병원 예산을 쥐고 있어. 채령은 가방을 어깨에 고쳐 셌다. 예산 때문에 입을 닫으라고 하면 교수님은 닫으실 거예요? 나는 오래 살고 싶어서
적당히 할 거다. 지난달에도 이사 앞에서 소리치셨잖아요. 태문이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때 행사장 안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쓰러졌다는 외침이 이어졌고 직원들이 다급하게 뛰어갔다. 채령은 곧바로 몸을 돌렸다. 뒤편 통로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수행원들이 당황한 채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채령은 사람들을 물리며 무릎을 꿇었다. 비켜주세요. 의사입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손목의 맥박은 지나치게 빠르고 불규칙했다. 채령은 넥타이를 풀고 호흡을 확인했다. 심장병 병력이 있습니까? 수행원 한 명이 대답했다. 어릴 때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흉통이나 어지럼증은요?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채령은 남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리세요? 눈을 떠보세요.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심전도 준비하고 응급실에 연락하세요. 심실 빈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이어지기 전 약물 치료가 이루어졌고 심장에 삽입된 기기의 이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2시간 뒤 채령이 VIP 병실에 들어갔을 때 남자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환자복을 입고도 자세와 눈빛에는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위압감이 남아 있었다. 탁자에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병실 밖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깨어나셨네요. 채령은 기록지를 살폈다. 오늘 심한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과로와 수면 부족을 피하고 약을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보세요? 아까 포럼에서 발언한 의사 맞죠? 그게 치료와 관계가 있나요? 생명을 투자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 채령은 기록지를 덮었다. 제 말을 기억할 정도면 의식 상태는 괜찮은 것 같네요.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류도겸입니다. 채령은 그제야 이름을 알아들었다. 세종 어진동에 본사를 둔 우진의료 투자 대표. 여러 병원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키운 인물이었다. 최근 충청권 응급의료센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었다. 성함은 차트에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내 이름을 들으면 반응이 조금 다르던데요. 환자가 유명하다고 심장이 다르게 뛰지는 않습니다. 도겸은 그녀의 명찰을 보았다. 문채령 부교수. 맞습니다. 포럼에서 말한 지역 응급체계, 실제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왜 물으시죠? 내가 투자하려고 하니까. 채령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저는 투자회사의 홍보 사업에 이름을 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자보다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죠.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저를 모르시잖아요. 도겸은 잠시 말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듣기 전에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채령은 오히려 대화를 끝내려 했다. 그녀가 문으로 향하자 도겸이 불렀다. 오늘 목숨을 구해준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채령은 돌아보지 않았다. 치료비는 병원에 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갚고 싶은데요. 처방대로 쉬고 다시 쓰러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보답입니다. 문이 닫힌 뒤 도겸은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았다. 곧 비서실장 서재환이 들어왔다. 대표님 본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문채령 부교수의 경력과 연구 분야를 확인해요. 재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인 부분도 알아볼까요? 도겸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내가 언제 사생활을 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것만 확인해요. 그날 밤 채령은 예정에 없던 응급수술 때문에 새벽까지 병원에 남았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자 태문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 건넸다. 수고했다.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은 하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다고 말씀드렸어. 그런데 오늘 포럼에서 쓰러진 사람이 류도겸이라며? 네. 네가 살렸다고 병원장이 아주 좋아하더라. 우진에서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고. 채령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람 한 명 치료했을 뿐인데 벌써 투자 이야기예요?
병원 사람들한테는 환자보다 직함이 먼저 보이나 보지. 태무는 그녀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다 물었다. 다음 주에 전주에는 갈 거냐? 채령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안 가요. 아버지 생신이라며. 저 없는 쪽이 그 집도 편할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아버지 문정호는 오미란과 재혼했다. 이복동생 문소희가 태어난 뒤 채령은 집안에서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미라는 대놓고 그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모든 선택에서 친딸을 먼저 챙겼다. 아버지는 갈등을 피한다며 침묵했다. 채령이 의과대학에 합격한 날에도 가족은 소희의 피아노 대회에 갔다. 아버지는 어린 소희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채령은 혼자 자장면을 시켜 먹으며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일을 그만둔 것도 그 무렵이었다. 며칠 뒤 도겸은 퇴원했다. 채령은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병원 회의실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우진의료투자가 충청권 중증 응급 환자 연결망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장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세종과 대전, 공주 지역 의료기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야간 수술팀과 이송 전담팀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 교수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아. 채령은 제안서를 넘겨보았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병원별 수술 가능 인력과 중환자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실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우진에서는 류도겸 대표가 직접 맡겠다면서는 병원 측 책임자로는 자네를 원하고 있어.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설명하러 온다더군. 일단 들어보기라도 해. 오후 3시. 도겸은 약속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병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냉정해 보였다. 여러 임원이 뒤따랐지만 그는 간단히 인사한 뒤 채령의 맞은편에 앉았다. 다시 뵙네요. 퇴원 후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약은 잘 드시고 있고요. 사업 이야기 전에 환자 상태부터 확인합니까? 한 번 맡은 환자니까요. 도겸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응급 차량 증설, 의료진 숙소, 야간 근무 보상, 병원별 책임 분담까지 포함된 계획이었다. 채령은 자료를 읽으며 물었다. 투자 기간이 3년이네요. 이후 수익성이 없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3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이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요. 최소 5년 동안 우진이 적자를 부담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도겸은 옆에 임원을 보았다. 추가하세요. 임원이 당황했다. 대표님, 5년 보장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채령이 곧바로 말했다. 즉흥적으로 조건을 바꾸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도겸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문 교수가 필요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면서 투자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사람이니까.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겠네요. 쉬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도겸은 서류 한 부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의료진 채용과 환자 이송 원칙은 문 교수가 결정합니다. 우진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도 공개하겠습니다. 채령은 문서를 천천히 읽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도 드리죠. 대표님의 결정과 충돌하더라도요. 충돌해도 의료적 판단을 우선하겠습니다. 채령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사람의 눈빛만으로 진심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배웠다. 과거 사랑했던 남자도 다정한 눈으로 거짓말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가정을 만들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이었다. 조건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프로젝트의 모든 결정은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진에서 별도 자문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문 교수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돈을 받으면 제 의견이 환자보다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의심받게 됩니다.
도겸은 잠시 생각한 뒤 직접 문장을 추가했다. 좋습니다. 필요한 연구비와 인력은 기준을 정해 지원하죠. 제안과 공개 절차도 명시해 주세요. 도겸이 낮게 웃었다. 정말 빈틈을 하나도 주지 않는군요. 대표님 같은 사람에게는 더 그래야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채령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부터 만드는 사람. 도겸의 눈빛이 달라졌다. 틀린 평가는 아니군요. 결국 채령은 프로젝트 참여에 동의했다. 프로젝트 참여가 결정된 날 저녁, 채령의 휴대전화에는 전주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 남아 있었다. 발신자는 이복 동생 소희였다. 채령은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지 않았다. 곧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언니, 다음 주가 아빠 생신이야. 잠깐이라도 내려오면 안 돼? 채령은 답장을 쓰다 지웠다. 아버지의 생일마다 비슷한 연락이 왔다. 가족끼리 얼굴을 보자는 말로 시작했지만 막상 내려가면 친척의 진료 예약이나 소희의 건강검진을 부탁받았다. 채령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결국 당직이라 어렵다고만 보냈다. 실제로 당직은 아니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일은 더 지쳤다.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가족인 척 앉아 있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말해도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지난 일은 이제 잊으라고. 미란과 소희도 가족이니 이해하라고 했다. 채령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빈 연구실에 혼자 앉았다. 자신이 환자의 상처는 정확히 찾아내면서도 자신의 상처에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도겸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도 병원에는 무슨 일이에요? 수정된 계약서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비서실에서 보내도 되잖아요. 문 교수가 다시 바꿀 부분을 찾을 것 같아서요. 채령은 봉투를 받아 문서를 확인했다. 자신이 요구한 회의록 공개, 의료진의 독립적 판단, 외부 회계 감사 조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었다. 구두로만 동의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사람들과 달리 도겸은 약속한 내용을 실제 문장으로 남겼다. 생각보다 빨리 수정했네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을 텐데요. 상대도 기다리는 걸 싫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도겸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말했다. 앞으로는 물어보겠습니다. 채령은 그 대답이 의외여서 문서에서 눈을 들었다. 대표님은 항상 그렇게 쉽게 인정해요? 틀렸을 때만. 자기가 틀렸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오늘은 문 교수가 한 것 같군요. 채령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도겸은 그 미소를 잠시 바라보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보았다. 화면에는 소희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까? 채령은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도겸은 더 묻지 않았다. 그가 아무런 질문 없이 물러나자 오히려 채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생신에 내려오라는 연락이에요. 가지 않을 겁니까? 가도 제가 필요한 자리는 아닐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왜 부릅니까? 채령은 씁쓸하게 웃었다. 필요한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인 제 도움이니까요. 도겸은 위로하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가족인데도 그럴 수 있느냐거나 그래도 한번 만나보라고 충고하지도 않았다.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채령은 그를 바라보았다. 가족인데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받을 의무는 없으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채령에게는 낯설었다. 주변 사람들은 늘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했다. 도겸은 처음으로 참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표님 가족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채령이 물었다. 도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그때는 문 교수가 지적해 주세요. 제가 왜요? 내 주변에서는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채령은 계약서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건 꽤 피곤한 역할이네요. 대신 문 교수에게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요? 원하지 않는 사생활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일에서 중요한 사실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채령은 그 약속을 곧바로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도겸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멋있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 도겸이 돌아간 뒤 채령은 소희의 문자에 다시 답했다. 이번에는 당직이라는 핑계를 쓰지 않았다. 이번 생신에는 가지 않을게. 아빠에게도 그렇게 전해줘.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처음으로 가족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했다는 점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병원으로 향하며 자신이 전날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도겸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고 가족을 대신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오래 남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준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사실이 편하면서도 두려웠다. 편안함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언젠가 상처가 될 수 있었다. 채령은 마음을 다잡으며 아직 그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만 한 번 더 지켜보겠다고 그 정도만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했다. 채령은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홍보비를 발견하면 삭제했고 도겸은 야간 의료진 수당과 이송 차량 예산을 늘렸다. 도겸은 빠른 결정을 원했고 채령은 현장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의 매번 의견이 달랐지만 회의가 끝날 때마다 계획은 처음보다 구체적이 되었다. 채령은 도겸이 단순히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의료 용어를 아는 척하지 않았고 필요한 이유를 납득하면 회사에 손해가 되는 조건도 받아들였다. 도겸 역시 채령이 고집만 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의료진의 처우만 요구하지 않고 병원의 운영 여건과 지역 예산까지 함께 계산했다. 무엇보다 환자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태도가 더 신중해졌다. 어느 날 회의가 밤 10시를 넘겼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돌아갔고 회의실에는 채령과 도겸, 재환만 남았다. 자료를 읽던 채령이 갑자기 명치를 눌렀다. 어디 아픕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얼굴이 아닌데요. 점심을 못 먹어서 그래요. 도겸의 표정이 굳었다. 의사가 환자에게는 식사를 챙기라고 하면서 본인은 굶습니까? 수술이 길어졌어요. 도겸은 재환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했다. 채령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는 자료를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쓰러지고 나면 문 교수가 환자가 됩니다. 채령이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잠시 뒤 김밥과 따뜻한 어묵국이 도착했다. 채령은 회의실 한쪽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도겸은 이미 식사했다고 했지만 그녀가 김밥을 건네자 거절하지 않았다. 화려한 식당도 공식 행사도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회의실에서 두 사람은 종이컵에 담긴 어묵국을 나누어 먹었다. 그 순간 도겸은 거대한 투자회사의 후계자보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채령이 물었다. 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겸은 잠시 생각했다.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주에 살았는데 수술 가능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구급차 안에서 내가 죽을까봐 계속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응급체계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진이 병원을 투자 대상으로만 본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요. 채령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걸 바꾸고 싶습니까? 적어도 내가 책임지는 동안은.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는요? 도겸은 담담하게 말했다. 반대한다고 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 말이 채령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너무 쉽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닐지도 몰랐다. 적어도 도겸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회의를 마치고 병원 주차장에서 헤어지려 할 때 도겸이 그녀를 불렀다. 문 교수, 채령이 돌아보았다. 왜요? 오늘 정한 약속을 잊지 마세요. 끼니 거르지 말라는 거요?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도겸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사업에서 서로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약속.
채령은 잠시 그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이 먼저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의 도겸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채령의 어머니가 죽던 날의 기록이 우진의 오래된 문서함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나눈 약속이 언젠가 도겸이 가장 먼저 깨뜨리는 약속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청권 중증 응급 환자 연결망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전의 대학병원과 세종의 종합병원, 공주와 논산의 지역 의료원들이 협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과거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구급대원이 여러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병원별 수술실과 중환자실, 당직 의료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채령은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뒤 세종으로 이동해 회의에 참석했고, 다시 늦은 밤 대전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제도가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도겸은 주요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이해하지 못한 의료 용어가 나오면 아는 척하지 않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고, 필요한 이유를 납득하면 회사에 손해가 되는 조건도 받아들였다. 문제가 생긴 것은 홍보 예산을 둘러싼 회의에서였다. 우진의 홍보팀은 개통식과 광고에 큰 돈을 배정하려 했다. 채령은 그 비용의 절반을 지역 의료진 숙소와 야간 근무 수당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알려져야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합니다. 홍보팀장이 반박하자 채령은 자료를 넘겼다. 광고를 본다고 야간에 수술할 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주와 논산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숙련된 의료진입니다. 팀장은 도겸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홍보를 줄이면 우진이 투자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도겸이 물었다. 환자들이 우진의 이름을 알아야 살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회사에도 사회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환자 이송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평가입니다. 홍보비를 줄이고 의료진 지원 예산을 늘리세요. 채령은 도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회사 내부의 반대를 정리할 줄은 몰랐다. 회의가 끝난 뒤 채령이 말했다. 홍보팀에서 저를 싫어하겠네요. 나도 같이 싫어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은 농담도 합니까? 가끔 합니다. 별로 재미는 없네요. 도겸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웃었다. 채령은 그가 웃을 때 얼굴의 차가운 인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일 때문에 자주 만났지만 대화는 조금씩 업무 밖으로 넓어졌다. 채령은 수술이 길어진 날에는 회의 시간을 미리 조정해 달라고 했고, 도겸은 약을 먹지 못한 날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채령이 화를 내면 그는 변명하지 않고 물과 약봉지를 꺼냈다.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안 먹을 거예요? 확인하면 더 잘 먹는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남이 챙겨야 합니까? 문 교수는 내가 쓰러지면 프로젝트가 귀찮아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채령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다 결국 웃었다. 도겸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자신이 예전보다 말을 길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필요한 말만 했지만 채령과 함께 있을 때는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회의가 반복될수록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다. 회의가 늦어지면 도겸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고 채령은 그의 약봉지를 확인했다. 둘 다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세종에서 대전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채령이 잠들었다. 도겸은 차창에 부딪히던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깨로 옮겼다. 채령이 깨어 미안하다고 하자 그는 많이 피곤해 보여 깨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짧은 배려가 채령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신태무는 도겸이 보낸 도시락을 보며 그가 채령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채령은 일로 만난 사이라고 부정했지만 태무는 그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채령은 전공의 시절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했다.
남자는 병원 이사장의 딸과 약혼한 뒤 사랑과 결혼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채령은 반지와 열쇠를 돌려주고 병원을 옮겼으며 이후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 익명 게시판에 채령이 도겸의 차에 타는 사진이 올라왔다. 글은 그녀가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사업 책임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채령은 선정 과정과 연구 실적을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겠다고 했지만 도겸은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채령은 즉시 그에게 전화했다. 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도겸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그녀의 방식을 존중했다. 병원과 우진은 모든 선정 자료와 예산 기준을 공개했고 외부위원회는 채령이 적합한 책임자라는 결론을 냈다. 소문이 가라앉은 뒤 도겸은 병원 근처 국밥집에서 채령에게 사과했다. 자신과 가까이 지낸 탓에 그녀의 경력이 의심받게 된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채령은 이 사업과 그를 만난 일을 아직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오래 나눴다. 채령은 어머니와 시장에서 칼국수를 먹던 기억을 말했고 도겸은 어린 시절 심장수술 뒤 친구들처럼 뛰고 싶어 몰래 운동하다 다시 입원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도겸이 앞으로 약을 정확히 먹겠다고 하자 채령이 이유를 물었다. 문 교수가 확인하니까 채령은 그 말이 지나치게 다정하게 들려 시선을 피했다. 도겸을 믿는 것은 아직 두려웠지만 그의 곁에서나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이 점점 늘고 있었다. 얼마 뒤 도겸은 채령에게 공주에 함께가 달라고 부탁했다. 가족 모임에 제가 왜 가요?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 이사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회의가 아니라 설날 가족 모임이잖아요. 우리 집안은 사업과 가족을 정확히 나누지 않습니다. 채령은 처음부터 불편함을 느꼈다. 다른 의료진을 보내세요. 의료적 판단을 설명할 사람은 문 교수가 가장 적합합니다. 대표님 가족들이 저를 반길 것 같진